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정부가 지난 금요일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에서 국내 경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부정적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에 앞서 국책연구원인 KDI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보다 0.4포인트나 내린 1.6%로 하향 조정하면서 이 국내 경기 전망은 더 어두워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상호 관세 조치 역시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경제에 악영향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조치가 글로벌 경제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조치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요. 시행이 4월로 미뤄지자 시장은 당장 큰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발 관세에 대한 금융시장의 반응 살펴보고 앞으로의 움직임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릴까요?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논란이 된 그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에 대해서 국내 서비스가 잠정 중단됐다고요? 네,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였고요. 이 이후로 이제 딥시크 앱의 신규 다운로드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과 또 보완이 이뤄진 후에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 딥시크 측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미흡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 시간을 고려해서 서비스의 잠정 중단을 권고를 했고요. 딥시크 측이 이를 수용을 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역시 딥시크의 개인정보 수집이 과다하고 수집 방식이나 이용 목적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현재 개선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 논란이 된 개인정보 수집이나 처리에 있어서 방식은 어떤 건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기 정보나 운영체제, 그다음에 또 논란이 됐던 게 키보드 입력의 패턴, 리듬 이런 것들을 수집한다는 문제가 있었고요. 네. 기타 IP 주소라든지 쿠키 데이터까지 다 자동 수집한다라고 이제 명시를 해서 이게 논란이 됐었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이 키보드 입력 패턴 같은 경우는 개별 사용자의 입력하는 속도라든지 압력, 간격 이런 것 등을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나중에 이걸 가지고 신원을 식별하거나 혹은 도용이나 악용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예. 이런 방식이 논란이 되니까 딥시크가 기존에 수집하던 개인정보 항목 중에서 이런 이용자의 키보드 입력 패턴과 리듬은 제외를 했는데 여전히 찝찝한 논란거리로 남은 거는 이런 수집한 개인정보를 중국 내 서버에 보관한다라는 정책. 이건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여전히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글로벌적으로도 이런 딥시크의 개인정보 수집 방식이나 목적 등은 다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결국 딥시크가 논란이 커지자 유럽 경제 지역이나 영국, 스위스 같은 이런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는 추가 약관을 마련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현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사용한다. 이런 법적 근거를 제시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별도 언급은 없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이 딥시크가 이번에 문제가 됐지만 이전에도 계속해서 중국 관련 업체들이 이런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문제나 논란 등은 계속 있어 왔거든요. 가장 가까운 예로 이 이커머스 업체들이죠. 알리테무. 네. 알리테무 같은 경우도 과도하게 좀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논란이 있었고 공정위로부터 약관 시정 조치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로봇 청소기나 잔디 깎는 기계 같은 것들도 여기에 설치된 카메라나 마이크 등을 통해서 이 해당 소유자의 그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같은 걸 염탐할 수 있다 이런 논란도 있었어요. 네. 문제는 계속해서 이런 중국에 수집하는 정보들이 개인정보 차원이 아니라 안보 영역까지도 지금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시중은행들이 그 담보 인정 비율을 담합했다 이런 네. 의혹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뭐 추가로 현장 조사에 나섰다면서요. 네, 지금 끝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오늘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본사의 조사관을 보내서 네.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뿐만 아니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이전에 현장 조사를 실시를 했고 이 문제가 된 4대 시중은행은 7,500개에 달하는 이 LTV 자료를 공유한 뒤에 비슷한 수준으로 담보 비율을 맞춰서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 여기에 따른 부당 이득을 얻었다라는 지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현장 조사가 처음은 아니고요. 당초에 공정위는 이런 은행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회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작년 1월에 심사 보고서, 그러니까 검찰의 공소장력에 해당되는 건데 이 심사 보고서를 은행에 발송한 바가 있고 이후에 조사가 이루어져서 네. 지난해 말에 사실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거든요. 네. 근데 공정위원들 당시에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하자라는 의견이 모아져서 재조사가 이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은행들이 그 LTV를 담합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LTV가 담보 인정 비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네. 이 담보에 대한 인정 비율을 어느 정도로 은행이 평가를 해주겠습니다. 네, 론 투 밸류 가치에 비해서 얼마만큼 역시 빚을 내주냐 정확하십니다. 하는 네. 거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짜리 주택을 내가 담보로 은행에 돈을 빌리라고 하면 해당 은행이 네. 내가 제시한 담보를 만약에 50%까지만 인정해 준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각 주택의 평가 기준이나 담보 비율 설정 같으니 은행들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정보를 만약에 은행들끼리 공유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담보대출 시 거래 조건 같은 경우를 어느 정도는 비슷한 수준으로 맞출 수 있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경쟁이 제한됐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네. 1억 원짜리 대출을 어느 은행은 60%까지 평가 비율을 높여줄 수 있는데 다른 B은행은 50%만 낮춰줬어요. 네. 근데 이걸 나중에 자료들을 공유해서 60%로 원래 평가를 했던 은행도 비슷하게 50%로 낮추는 이런 식의 짬짬이를 할 수 있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 담보대출 비율 같은 걸 비슷하게 맞춰서 대출을 더 받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로 메꾸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그러니까 은행들이 지금 취할 수 LTV를 있다고. 높게 잡아주는 게 아니라 낮은 쪽으로 담보 대출을 그러니까 인정가액을 낮춰줘가지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그렇게 거죠. 담합을 한다고요. 물론 금융당국에서 최대 LTV 비율을 설정하는 그런 규제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평시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짬짬이로 네. 은행들이 담보 대출 조건을 비슷하게 맞춘다면 이거는 분명히 차주들에게는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그 공정위에서는 은행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이게 2020년에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정보 교환 담합이라는 조항이 처음으로 신설이 됐고 네. 적용될지 여부를 근데 지금 언뜻 판단하고 드는 있는 생각은 겁니다. 네. 사실 담보 인정 비율이 거의 비슷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더 들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물건에 대한 가치를 볼 때 네. 여기저기 들쭉날쭉한 것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언뜻 들었는데 꼭 그런 건 아닌가 봐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똑같이 그렇죠. 맞춘다는 건 좀 담합이다. 예를 들어서 은행의 영업 방침에 따라서 조금 더 리스크를 안더라도 담보대출 비율을 좀 더 높여줄 수 있는 은행들이 있을 수도 차주의 있고. 신용도가 혹시 높다거나 하면 더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이게 네. 되게 종합적인 신용도 평가를 통해서 최종 담보 비율과 네. 대출 가능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정보를 사전에 교환한다면 경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제한받을 수 있다. 네. 공정위는 이 부분을 지금 혐의로 제시를 하고 문제 삼고 있는 것이고요. 은행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행들은 이게 단순 정보 교환일 뿐이고 담합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보 교환을 함으로써 부당 이익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정보 공유 후에도 은행별로 LTV를 보면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이건 경쟁 제한성도 없다. 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은행들의 담합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요. 아까 네. 공정거래법 2020년에 개정돼서 나온 정보교환 담합 조항이 적용된 첫 사례가 될 수 있고요. 아하.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그래요?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해 이제 대규모 세수 손실이 났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또 보면은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다. 부족한 세수를 직장인들의 월급으로 메운 건가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된 거죠. 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이 61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래서 네. 전년보다 1조 9천억 원 증가를 했습니다. 일단 사상 처음으로 60조 원을 돌파를 한 것이고요. 전체 세금에서 그러면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가 될까? 이게 18%까지 올라서 역대 최대 수준인 겁니다. 네. 근로소득세 수입은 이 규모별로 보면 해마다 증가세인 건 맞았습니다. 2016년에 처음으로 30조 원대에 진입을 했고요. 2020년에는 40조 원을 넘겼다가 2022년에 많이 늘었어요. 전년보다 10조 2천억 원이나 급증을 해서 이때 57조 4천억 원까지 올라갔고요. 네. 2023년에는 59조 1천억 원, 그러다가 이제 지난해 처음으로 60조 원을 돌파를 하게 된 거고 네. 10년 사이에 근로소득세가 2.4배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법인세가 작년에 아시는 것처럼 급감을 했기 때문에 네, 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을 했는데 결국 그 구멍을 소위 말해서 유리지갑이라고 알려져 있는 직장인들의 주머니에서 근로소득세라는 명목으로 털어간 것 아니냐. 지금 이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거죠. 10년새 2.4배인데 근로소득자가 2.4배가 늘었는지 아니면 월급이 2.4배가 늘었는지. 단순해 보면 10년 사이 우리 월급이 2.4배 늘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정과세에 과연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네. 지금 이 추세대로 늘어나면요. 그리고 법인세가 줄어드는 이 추세대로 보면 법인세를 앞지를 가능성도 있대요. 근로소득세가. 그러면 과연 이 기업과 근로자의 적정한 세부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 그래서 이게 형평성을 위한 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1.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국내 정치 불안, 또 미국발 통상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하방 위험이 확대되면서 3개월 전에 전망할 때보다 0.4%포인트나 전망치를 떨어뜨린 건데요. 여기에다가 또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때는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도 시사했습니다. 자, 국내 경기 상황과 다양한 변수들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겸임 교수이신 빈센트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0.4% 포인트나 떨어뜨린 거예요. 이게 적은 수치는 아니잖아요. 네. 그 해외 연구기관이라든가 금융 IB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미 이제 조금씩 조정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의 국책연구원까지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을 나쁘게 하다 보니까 좀 불안해집니다. 네. 예. 일단 국책연구원인 KDI가 한국 경제를 1%로 바라봤다라는 것은 많은 것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1%대로. 네. 일단 첫 번째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정책이 뒷받침될 거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뭐 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 전국이 조금 안정되면 재정 정책이 올 하반기에 상당 부분 하이라이트가 될 거다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네. 자, 지금 상황은 안 좋은데 앞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네. 이 1%의 성장이 계속 간다 그러면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당연히 나타나는 숫자이지만 네. 그 이면에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를 할 것인데 그것이 돈을 풀 것이고 규제를 낮출 것이고 이런 것들이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하반기에 머지않아서 상당 부분 정책적인 어떤 무엇인가가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분히 뭔가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또 갖고 있을 수도 있는 숫자입니다. 네. 오랫동안 우리는 이제 고도 성장을 구가하다가 어느 정도 때부터 지금 한 3%, 4% 성장대에 좀 들어들다가 네네. 이제는 아예 이제 2%도 못 미치는 성장률을 기록하는 그런 이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성장을 안 하고 저성장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보다 더 성장한다면 상대적으로 성장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후퇴하고 있다는 건데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일단 한국이 일본화, 네. 재패니피케이션이 나타나는 것이고, 자, 아까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아지는 것이냐, 네. 아니면 한국만 안 좋아지는 것이냐, 그것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죠. 어떤 거죠?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 네. 네, 모든 국가에 통하는 국가의 펀더멘탈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네. 우리 달러 환율이 보통 때 같으면 한 1,200원 선에서 움직이다가 네. 최근에는 뭐 1,400원에서 1,500원 선이 뉴 노멀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물론 뉴 노멀이죠. 이전에 1,200원 선에서 1,400원 선으로 올라갔으니까요. 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방금 서희장께서 저랑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장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뉴노멀은 변동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변동성. 네. 네. 외환시장의 뉴노멀은 네. 레벨이 단순히 높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동성이 앞으로 높아진다는 거죠. 변동성이 크다는 게 또 더 불안감을 키우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의 성장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일본화되고 있다. 그다음에 한국 인구가 늙어가고 있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그 너크래커 상태가 이제는 더 이상 구조적으로 고착화됐다. 그런 모든 것들의 결과물로서 우리 자산 가격들이 단순히 자산 가격이 약해진다를 떠나서 네. 변동성이 확대될 거다라는 것이 미래 대비를 상당히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넛크래커 하면 호두까기 그런 거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맞습니다.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의 기술력에서는 따라잡으려 하더니 여전히 격차가 벌어지고 중국이 따라오는 이런 기술력에서는 상당히 또 따라잡히고 네. 그런데 이제는 일본이 아닌 중국 안에서도 네. 우리가 따라잡히고 더 이상 중국의 기술을 극복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형국이시죠. 저임금의 그냥 세계 공장이라고 불렸던 중국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던 사이에 네. 정말 많이 앞질러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상보다. 이 총체적으로 지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거를 이제 위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좀 불안감을 가중시키니까 어쨌거나 이전보다는 어려운 상황에 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그런 성장 엔진은 무엇이 가능할지가 궁금해요. 네, 일단 좋은 말씀 주셨는데 안 좋은 걸 계속해서 안 좋다 하는 것도 위험을 조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위기는 기회다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자각하고 있느냐가 매우 좀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국채은행뿐만 아니고 글로벌 IB들이 한국 경제에 적신호가 들어갔다. 1% 성장이 이러다가는 0% 성장이 불가피하다라는 전망들이 숫자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 섞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한국 경제가 1% 성장으로 그 성장 동인이 내려가고 있는데 없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심각성을 우리가 피부적으로 와닿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리감이 좀 있어 보이고요. 네. 저는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우투가 매우 중요한데요. 네. 한국 경제의 성장 동인은 두 가지죠. 하나는 내수고 하나는 네. 대외적인 수출입니다. 내수라는 것은 민간 소비와 투자인 것이죠. 네. 그런데 뭐 불보듯 뻔한 게 소비는 결국 소득에 대해서 저축을 제외하고 우리 가처분 소득을 제외한 소비 여력인데 네. 부채가 많다 보니까 암만 돈을 많이 주고 빚을 내준다 하더라도 소비 여력이 이전만큼 크진 않습니다. 그거는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 문제는 기업들의 투자는 어떠냐. 네. 기업들의 투자도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고 네. 뭐 한국의 고용시장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든지 정책적인 불확실성은 어제 오는 일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서 네. 한국 정부 또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불투명성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네. 상당히 국내 투자를 또 꺼려하고 있다. 기업가 입장이란 그럴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네, 없는 네. 것이죠. 네. 그렇다 보면 이제 내수는 뭔가 절름발이 쪽으로 수출과 대외적인 부분과 내수가 전반적으로 다 워킹해야지 한국 경제가 어느 정도 반전을 할 텐데 네. 이 내수 측면에서 힘이 없다라고 하면 과거에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건 역시 수출입니다. 네. 자 그런데 수출이 어떠냐? 수출 여건도 지금 좋진 않아요. 맞습니다. 이전보다. 네. 트럼프 2기가 뭐 3월 달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공언한 것이죠. 나에게 협상의 한 달을 줄 테니
갖고 와봐라 제안서들을라고 네.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제안서가 미국에 마음에 들지 않다라고 한다면 결국 4월 달에 상호 관세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전보다 한국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네. 제품들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결국 내수도 안 되고 대외적인 부분도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망하는 것이냐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네. 지금이 최악이냐 아니면 앞으로 더 최악이냐가 좀 올 수도 중요할 것 있는가. 같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보면 좀 긍정적인 회로를 한번 돌려볼까요? 일단 환율이라는 게요. 네. 결국 관세에 대한 부담으로 비용이 올라가는 측면도 있지만 네. 환율이 올라간다는 측면이 수입업자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물건을 들여오는 입장에서는 비싸져서 부담이지만 네.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네,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전보다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조금은 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게 있죠. 팔 때가 있어야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거 아시냐. 네. 미국이 더 이상 한국 제품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불안감이 있지만 그동안 한국 경제가 수출 쪽에서 보면 한 4, 5년 동안 다변화를 확대시켰거든요. 네. 물론 여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최악이냐 여기서 보면 여전히 환율적인 메리트가 숫자적인 측면에서 거시경제 지표에서 나타날 개연성도 있다라는 게 조금이나마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가계부채를 빙자한 내수적인 부분이시죠. 뭐 뉴스가 엄청나게 혼재되고 있습니다. 뭐 토지 허가 지역을 제외한 일부 지역을 신고가를 경시했다라는 부동산 가격의 뉴스 블로그가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전국적으로는 미분양, 악성 맞습니다. 미분양이 쌓여간다고 하고. 네, 전반적으로는 거래가 하나도 안 돼 있다. 네. 뭐 금매도 안 팔리고 있다 이러고 도대체 갈피를 가질 수 없는 뉴스플로우가 혼재돼 있는데 네. 그 이면에 가계부채가 물론 계절성이긴 하지만 이전보다 조금은 줄어들었다. 성장세가 좀 둔화되었다라는 것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한국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네. 오죽했으면 국채은행이 네. 1% 성장을 발표했겠는가. 네. 1%대 성장. 맞습니다. 네. 1%대 성장을. 네. 과거 같으면 저도 이제 첫 직장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아, 그러셨어요? 네, 거시경제 전망을 했었는데 네. 엔간하면 뭐 예전하고 지금하고 좀 많이 달라진 건 있지만 있는 그대로 숫자 그대로 발표하지는 않아요. 너무 이렇게 불안감을 줄 필요도 없고 또 희망을 줘야 되니까 맞습니다. 약간은 좀 더 긍정적으로 하기 마련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네. 저는 지금 국채은행이 발표한 1.6%의 성장이 어떻게 보면 자칫 보면 이 다음에 발표하는 숫자보다는 더 높다. 그러니까 더 낮출 수 있다라고 깔고 있는 개연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네. 여전히 경각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최악이냐 아니면 더 나빠질 거냐가 좀 더 중요한데 네. 여태까지 안 좋았던 것이 속도감으로 한 100이었다면 네. 앞으로 안 좋아지는 것은 이전보다는 좀 적어질 개연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how to 말씀하셨는 건 조금 이따 이제 좀 얘기를 해보고요. 일단 그 트럼프발 관세 조치가 우리 한국 경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걸 좀 비껴나갈 방법은 없는 건지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없죠.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속내를 잘 봐야 되는데요. 네. 트럼프가 취임사에서 이런 얘기했잖아요. 우리 지난 한 달 전에도 제가 이런 얘기 서로 했었는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 네. 그런데 뭐부터 시작하냐면 미국의 제조업을 르네상스 시대로 이끄는데 가장 크게 집중하겠다. 네. 미국의 제조업은 생산성도 떨어져 있고 글로벌리 경쟁력도 약한 상태니까 결국 관세를 이용해서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트럼프 2기 정체성과 결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년 뒤에 중간선거,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로 생각하는 이제 국회가 하원과 상원 양원으로 갈려져 있는데 네. 지금은 백악관도 그렇고 국회도 전부 레드웨이브, 즉 공화당으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책적인 속도가 앞으로 한 2년까지는 빠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가 주창하는 이 제조업의 정상화, 르네상스는 관세를 매길 것 같다. 네. 여기에는 별반 우리가 관세가 피해갈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라이브하다. 단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관세가 2월 1일이 아니고 4월이죠. 네. 그리고 상호관세, 보편관세에서 상호관세로 관세의 기조가 조금 달라지고 있죠. 네. 그 말은 트럼프 자체적으로도 관세가 협상용이라는 것을 깔고 있다는 거. 협상용이라는 게 우리가 네. 관세를 피하겠다라는 의미보다는 네. 그 시간을 벌 수 있다. 네. 즉 우리 기업들과 정부들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게 골든타임을 잘 우리가 관세가 매긴다라는 디폴트 값으로 가정하고 지금부터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지 자칫 희망회로를 잘못 뿌려서 우리가 관세를 피해갈 수 있겠구나라는 시나리오는 너무나 라이브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우리가 자유무역 협정으로 미국하고 서로 이렇게 상호 관세가 거의 없는 정도의 지금 상황에 있는데 네. 과연 그런데 어떻게 그런 관세를 매기면 우리는 그 맛관세를 매기게 되는 거예요? 상호 관세니까? USMCA 그러니까 네. 캐나다와 멕시코의 사례를 좀 보죠. 네. 우리나라의 FTA만큼 USMCA는 남미와 북미를 연결하는 무관세 철칙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물론 뒤에는 약간의 말이 번복됐죠. 캐나다산 석유는 약간의 관세를 낮춘다든지 네. 하지만 관세가 부과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전반적으로 보면 한국도 상호 관세를 어느 정도 부과할 수밖에 없는 개연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예전에 기브 앤 테이크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걸 주고 어떤 걸 가질 것이냐 철저히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바위로 계란치기라는 얘기가 많죠. 그래서 사실 이 관세의 게임은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다라고 해서 이 관세가 매겨진다라는 것을 가정으로 이 이면의 다른 부분에서 전략을 좀 짜야 된다. 어떻게요? 다른 부분 어떤 거요? 일단 이런 게 있겠죠. 그 전에 이제 쿼터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관세, 그러니까 예전에 FTA 초반에는 우리가 미국의 수입품의 일부 쿼터제로 들어오는 것도 제한이 있었고 우리가 나가는 것도 제한이 있었죠. 네. 그래서 임시 방편이긴 하지만 쿼터제를 좀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더 많이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무역 적자국 중에 6번째, 7번째로 큰 국가이기 때문에 8번째 아닌가요? 뭐 어쨌든 맞습니다. 네. 위에 대만도 있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미국이 어떻게 응할지는 아직은 모호하나 그래도 우리가 제안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다만 이거의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죠. 예, 그래요. 그 신용 등급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있던데 정작 그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는 트럼프발 관세 정책이 우리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 변동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어제 정부가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시는지요? 사실 신용등급 강등 이슈는 저는 한국보다 미국의 이슈가 좀 더 커질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2011년에도 미국은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고요.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된 거는 또 최근에 있습니다. 신용평가사가 국가의 신용등급을 움직일 때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부채가 얼마나 많아졌느냐. 두 번째는 그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이자율이 얼마나 오르고 네, 내려가느냐를 보면 한국보다는 미국이 오히려 신용등급 변동에 대한 위험에 노출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지금까지의 모든 정보를 감안해선 그런데 이제 진짜로 관세가 매겨져서 유럽을 떠나서 아시아로 관세의 화살이 옮겨진다면 한국과 대만과 일본은 직격탄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한국의 신용등급 강등은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가능성이 높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단 지금 당장은 아닐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미국 내에서도 지금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 관세 정책이 부메랑이 돼서 맞습니다. 자국의 피해를 입힐 텐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물가 부담이 커지고 그러면 이제 세금을 깎아줘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미국에서 그 전체적인 나라 살림을 하려면은 국채 발행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트럼프의 보편 관세에서 상호 관세로 바뀐 것도 이 부분이 작용한 것이죠. 네. 결국 부메랑 효과가 미국 가계 경제도 불가피하다. 네. 더 나아가서 인플레이션은 6개월에서 1년을 두고 미국 경제를 더 갉아먹을 것이다라는 트럼프 정부의 싱크탱크 중에 하나는 피터슨 경제연구소에도 이런 페이퍼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따라서 결국 이렇기 때문에 어떤 혹자는 안 매길 거다. 결국 협상력으로 끝날 거다라고 네. 보지만 저는 1기 때와 2기 때는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이번 2기에서는 철저히 제조업의 르네상스. 네. 그렇다면 이 관세는 그 요율과 온도와 속도 차가 조금은 다를 뿐이지 결국 네. 매겨진다라는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내수와 그 수출의 두 축이 잘 움직여야 우리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성장 엔진이다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제 금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기준금리 동결 입장을 지금 네. 고수하고 있고 대통령은 인하를 원하는데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동결 입장을 견지하는 것 같아요. 자, 계속 자꾸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리는데 재작년부터 금리는 계속 인하될 거라고 했는데 시장 기대만큼 인하가 되지 않았고 우리도 그냥 기대했다가 지금 약간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올 한 해 금리를 좀 낮출 거라고 보세요. 한은에서 낮출 여지가 있어 보이십니까, 여력이? 금리는 낮아질 겁니다. 네. 그런데 약간의 이제 언밸런스가 있는 거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네. 미국이 금리를 낮출 겁니다. 하지만 낮추는 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현저히 줄어들 겁니다. 이전처럼 빅컷 이런 건 못 하고요. 맞습니다. 네. 이유는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 물가가 다시 한번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뭐 BOA나 CT 같은 해외 IB들은 이번 1월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된 다음에 네. 평가를 어떻게 했냐면 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 같다라는 멘트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만큼 물론 트럼프가 금리 인하해라라고 하면 적정히 부담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미국의 중앙은행은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 이중 책무를 갖고 통화 정책을 펼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보면 금리는 낮출 겁니다. 하지만 조금은 그 횟수와 정도, 속도는 좀 더딜 겁니다라고 하는 게 네. 미국의 문제고. 우리는 자, 한국은 지난 금통위에서 동결을 했거든요.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그런데 동결의 이유가 뭐였냐면 외환 시장이 너무나 불안하다. 네. 그때만 하더라도 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넘어갈 거다 난리가 났었죠. 장중에 잠깐 찍은 적도 있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에 비하면 어찌됐건 저찌됐건 보면 환율이 생각보다 낮아졌습니다. 낮아졌어요 지금. 네. 네. 그리고 또 국채은행이 이대로 네. 가다가 한국 성장률이 1.6% 내외에서 1%로 고착화된다라고 시그널을 줬고요. 네. 물론 한국은행이 지난달에 참 재밌었죠. 금리를 갑자기 동결하면서 한국과 미국도 금리 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외환시장의 충격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 조절은 지금은 시기상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불과 한 달 사이에 또 분위기가 바뀌었죠. 그래서 네. 저는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좀 더 빠른 시국에 단행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달 말에 0.25%포인트 정도 낮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교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어쨌거나 그 관세 하다가 막 처음엔 충격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보편 관세, 상호 관세 얘기하면서 4월 1일로 이렇게 좀 약간 시간을 두다 보니까 네. 아주 큰 충격이 오진 않았어요 이번에는. 맞습니다. 이렇게 큰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다가 지금 우리 증시가 잠깐 충격이 있었다가 지금 굉장히 좀 상승세를 탄 모습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작년에 워낙 그 우리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됐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네. 어느 정도로 지금 물론 저희 뒤에 이제 증시 얘기를 할 겁니다만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한국 자산 가격이 특히 주식시장에서 상장 주식들이 싸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살 때 가장 그 최종 결정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싸다입니다. 싸면 좀 살만하죠.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싸면 내일 살 거를 오늘 네, 내일 살 거를 오늘 사니까요. 그래서 이 싼 것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 부분 있고요. 다만 그렇다고 반등은 있었지만 반전만큼 추세적으로 반등세가 이어질 거냐라고 보면 여전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거대 자금이 한국 주식을 계속해서 살려면요. 뭔가 안정하고 그 한국 자산의 한국 기업들의 미래가 보여야 되는데 아직은 참 혼탁하잖아요. 따라서 지금의 반등은 이미 시작됐다. 따라서 이 반등은 지난 고점의 한 중간 정도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반등세가 지속되는 반전이 기까지는 아직은 모호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과거 인터뷰를 보니까 뭐 2년 전부터 금 투자를 강조하셨더라고요. 최근 금값 많이 오르는 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앞으로 네. 뭐 매력이 있을까요? 지금 들어가면 너무 높은 걸까요? 어떨까요? 보통 영원한 건 없죠. 그래서 이만쯤 올랐으면 대부분 전문가들은 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하고 적당히 한번 보시죠라는 게 기본적인 멘트고 저 또한 확률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드려야 자명하나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금은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왜냐하면 금이 왜 올랐는지를 복기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 했지. 네. 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두 번째 금리 인하에 대한 메리트. 금리는 그 인하폭이 적지만 내려갈 겁니다. 세 번째 지정학적인 우려에 대한 반대급부. 앞으로 더 혼탁합니다. 네 번째 누군가 금을 강력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누구면 통계적으로 보면 중앙은행들인데요. 네. 어떤 중앙은행이냐면 중국을 필두로 한 브릭스 중앙은행들입니다. 네. 자, 그럼 이 모든 네 가지 동인들이 앞으로 없어질 거냐 약해질 거냐라고 하면 금의 방향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저는 여전히 그 추세는 이어진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개인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뭐 한국 부동산이냐 글로벌 부동산이냐 조금 다르지만 부동산은 다양한 것들에 영향을 미치죠. 뭐 저희 지도 교수님은 부동산 그러면 로케이션 위치가 장땡이다라는 네. 얘기도 했었는데 결국 부동산은 일부 특수 지역들 네. 규제가 풀어지는 특수 지역들은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하지만 여전히 양극화죠. 다른 데는 생각보다 수요 여력이 극히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르는 지역만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 어쨌든 가진 돈을 잃지 않고
적당한 수익률을 잘 낼 수 있으면 이렇게 혼탁한 어려운 네. 어지러운 속에서 성공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 점을 좀 두들겨보고 가면 좋을까요? 사실 숫자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는 이제는 필수이고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망이를 좀 짧게 잡자. 주식 용어인데 투자의 시계를 좀 더 짧게 잡자. 네. 좀 더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기대 수익률을 조금은 낮춰갔자. 네. 그래서 보통 주식은 사기 전에 고민이 많고 사고 난 다음에 고민이 없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사기 전에 고민이 없고 사고 난 다음에 고민이 많잖아요. 지금은 네. 투자 시계를 좀 더 짧게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이신 빈센트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한 주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이슈와 일정 살펴보고 현명한 투자 전략도 짚어보는 주간 증시 동향 순서입니다. 오늘도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지난주 미국 증시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지난주는 이제 주간 기준으로 3대 지수가 모두 다 상승세로 잘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가 0.55%, 나스닥이 0.41%, S&P 500 지수는 1.47% 이제 올라서 뭐 관세 얘기가 좀 계속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증시는 좋은 흐름으로 끝났고요. 네. 엔비디아하고 애플, 이제 메타가 5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 특히 메타가 정말 기록을 세우고 있죠. 20일 연속 주가 오르고 있어서 네. 여전히 좀 좋은 모습이고, 그리고 딥시크 충격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가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지난주에는 6% 가까이 반등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고평가 논란이 좀 있으면서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난주 뭐 주요 이슈 중에서는 역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상호관세 부과한다는 게 4월로 조금 이제 시장 예상보다 좀 미뤄지면서 이 부분이 약간 이제 증시의 호재로 좀 작용을 했고요. 다만 이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5% 밑으로 좀 떨어졌는데 네. 미국의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소비 둔화 우려가 있으면서 금리가 좀 떨어진 게, 근데 사실 금리가 또 떨어졌기 때문에 증시에는 그게 좀 나쁘게 작용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메타 하면은 그 메타 플랫폼, 그러니까 페이스북. 네, 옛날 페이스북이죠. 네, 모 회사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20일 연속 상승한 거죠? 그러니까 AI를 많은 기업들이 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빅테크에서도 대표적인 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다음 구글이죠. 이 중에 메타만 AI로 돈 버는 걸 이번 실적에서 증명을 했고요. 네. 다른 기업들은 아직은 이거 AI로 지금 돈 버는 거 맞나? 약간 이제 의심을 좀 하다 보니까 메타로 돈이 더 쏠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또 네. 최근에 메타마저도 로봇 만들겠다 또 이런 또 발표를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메타가 신사업까지도 이제 한다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잘 어우러져서 세계 최장 네.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도 공개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메타가 우리가 그냥 SNS 하는 회사가 아니라 정말 이제 정말 AI나 이런 좀 글쎄 거대 말이에요. 기업으로 진짜 탈바꿈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주 발표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시장 반응 좀 살펴볼까요? 일단은 이번에는 아주 뭐 너무 이렇게 놀라거나 크게 반응한 것 같진 않은 모습이거든요. 네, 원래 시장의 예상은 즉시 할 줄 알았어요. 그냥 이 관세를 굉장히 전격적으로 취임하자마자 할 줄 알았는데 좀 네. 미뤘고, 상호 관세도 지난주였죠. 바로 시행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날짜 다가와서 했던 얘기가 4월 달에 하겠다. 근데 4월 달도 무조건 4월 1일이나 2일로 찍은 게 아니라 4월 1일까지 조사를 한대요. 이걸 부과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도 애매모호한 게 4월 2일부터 부과를 한다는 건지 네. 그 조사 결과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협상을 위한 좀 전술적 변화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상호관세라는 것도 만약에 부과를 하면 나라마다 다 다르긴 한데 어쨌든 미국의 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각종 물가들이 다 오를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이제 이 트럼프 상호관세 관련해서 또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가가치세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뭐
물건 살 때 다 10% 네. 무조건 내야 되죠. 네. 기업이 대신 내주긴 하지만 근데 그것도 관세라고 좀 미국에서는 또 인정을 네, 한다고 네, 하니까 네. 이것도 사실 좀 논란이죠. 우리나라는 10%인데 유럽 같은 경우 20%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거를 각각 맞춰가지고 또 관세 부과하면 나라마다 또 굉장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조사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시장은 뭐 당장 하는 것도 아니고 하더라도 강도가 좀 낮지 않겠냐. 또 자동차는 그 미국 공화당 쪽에서는 뺀다는 얘기가 있는데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넣어야 된다. 또 다시 수정은 했거든요. 네. 근데 뭐 공화당은 빼겠다. 뭐 대통령은 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동차가 미국에서 수입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걸 인상했을 때 또 피해도 미국 소비자들도 있을 수가 있다 보니까 네. 좀 논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독단적으로 모든 걸 그냥 강하게 밀어붙이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장은 어떻게 보면 좀 안도하고 있어요. 오히려 생각보다 좀 약한 것 같아서 네. 지금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최근 관세 영향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았다고 할까요? 아무래도 좀 금일 것 같습니다. 네. 금값 상승이 거침없는데 앞서 코너에서도 네. 이제 여쭤봤거든. 금 투자 여전히 유효한가? 네, 매력도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금은 여전히 괜찮은데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이제 지난주에 올라갔던 이제 내용들을 보니까 좀 약간 투기적인 매수가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영국에는 현물 시장이 있고 미국에는 선물 시장이 있는데 네. 선물은 지금 현물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몇 달 후에 내가 금을 팔 테니까 당신이 나한테 돈 주고 몇 달 후에 이제 이거 사가는 거다. 이제 그 계약을 미리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선물 가격이 좀 높긴 한데 이게 가격 차가 너무 벌어진 거예요. 미국이 훨씬 비싸요. 영국보다. 네. 그러니까 이제 관세 부과하기 전에 네. 영국에서 이제 현물을 사가지고 미국으로 미리 보내는 거죠. 그럼 이제 차익거래를 좀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면 금이 없죠. 금이 없어져요. 우리나라도 요즘에 그 지난주에 뉴스 들으셨겠지만 금이 없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갑자기 금 사재기 열풍이 좀 불고 있는데 네. 결국 왜냐면 이게 관세 때문에 어쨌든 이제 미국의 수입 가격이 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 가격이 좀 이제 공급 부족 때문에 네. 오른 감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오르는 건 사실 이거는 어쨌든 관세 영향이니까 근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금에다가 근데 관세를 매길지 안 매길지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금은 얘기를 꺼낸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금도 매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 금은 또 철강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알루미늄도 아니고 당연히 그래서 금 관세 매기는 거 맞나? 네. 근데 관세 안 매기면 금값은 가격이 다시 떨어지는. 다시 원위치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처럼 불확실한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금에는. 왜냐하면 관세 매기면 어쨌든 이제 미리 좀 사서 이거를 미국 시장에 보내놔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관세를 안 매긴다면 네. 예, 이런 매매가 자체가 성립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이슈 때문에 좀 많이 오른 게 사실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금에 지금 모든 분들이 좀 금에 관심을 또 많이 갖고 계실 텐데 네. 지금은 저는 오히려 좀 단기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비트코인 얘기가 요즘 좀 덜 나오더라고요. 근데 비트코인이 왜 그러냐면 아마 이제 그 앵커님도 비트코인 요즘에 트럼프가 한 얘기 들으셨나요? 못 들은 것 같아서. 그죠, 저도 들어본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밀려버렸어요. 일단 우선순위에서 관세 뒤로 밀리다 보니까 네. 시장이 좀 실망을 했고 금과 비트코인 좀 대체제잖아요. 네. 그다음에 금이 좋으니까 또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이 좀 떨어지는 매력이. 근데 뭐 국가 전략 자산을 비축하겠다 네. 이런 말 한마디 나오면 또 쏠림이 또 언젠간 할 갈 텐데 수도 지금 이게 있겠네요. 안 나오니까 네. 시장에서는 차라리 금을 투자하자 이런 심리가 있는데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금값이 떨어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시점에서 전략자산 얘기를 하면 또 비트코인이 크게 오르겠죠.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이 이제 그런 요인들 때문에 좀 약하지만 뭐 그런 조건들이 또 갖춰지면 언제든지 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주목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도 금 가격과 연관이 있죠. 근데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되면 네. 금값은 당연히 안 좋겠죠. 예, 금은 아무래도 안전자산이니까 네. 전쟁이 이어지면 오히려 수요가 좀 증가하는 상품이잖아요. 근데 전쟁이 끝나서 이제 이게 평화가 오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금값에는 좀 부정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 중국 BYD가 그 자사의 전기차에 그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한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의해서 이제 테슬라 주가가 급락했는데 앞으로는 자율주행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 같아요. 이게 그 기업들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성비잖아요. 네. 근데 이 가성비에 도를 뛰어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왜냐하면 이번에 BYD가 내놓은 거는 1,000만 원대 차에도 자율주행 기능 넣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사실 옵션으로 뭐 현대차나 기아차 사신 분들도 옵션으로 내가 선택해서 몇백만 원 넣잖아요. 그 기능을 그냥 기본으로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옵션이 아니고. 네. 근데 그 가격이 1,000만 원대 차이다. 그럼 이제 많은 기업들은 지금 이제 비상 상태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것 때문에 당시에 테슬라 주가도 급락할 정도로 안 좋았는데 물론 소비자는 좋습니다. 소비자는 이제 선택지가 정말 다양해지고 자율주행 기능이 빨리 대중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어쨌든 BYD가 이걸 제시했다는 것 자체는 이제 이 방향이 빨리 올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많은 기업들이 저가 전기차를 만들면서 자율주행 기능도 기본적으로 탑재하는 그런 시대가 빨리 올 것 같고 그래서 거기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IT, 뭐 카메라라든가 네. 반도체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IT 산업에는 또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분위기는 좋았죠? 오늘 정말 오랜만에 다시 2,600. 그러니까요. 정말 네. 한때 2,400도 깨졌었는데 네, 석 달 반 만에 네. 지금 2,610선을 맞습니다. 회복했습니다. 네. 2010.42포인트 그래서 오늘 19.37포인트 올라서 네. 코스피가 2,600 돌파했고요. 코스닥은 768.48포인트 오늘 12.16포인트 그래서 네. 비교적 큰 폭의 이제 급등세를 좀 보였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물론 뭐 삼성전자가 조금 주가가 좀 부진하긴 했지만 오늘 전혀 변동이 없었습니다. 네. 오늘. 네. 근데도 오늘 뭐 보면 일부 오늘 이제 많이 움직였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그룹주들이 삼성전자는 안 가는데요. 네. 요새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네. 이런 금융주들이 또 급등을 하고 있어서 네. 분위기가 좀 괜찮았던 흐름이었다. 그래서 네. 또 최근에 오늘 외국인은 주식을 좀 팔았지만 네. 기관들이 요즘에 많이 사고 있어요. 그러네요. 연기금이나. 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시장은 정말 기관이 많이 오랜만에 샀네요. 네. 2,190억 원. 연기금이 주식 비중을 좀 늘려야 되다 보니까 좀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며칠째 계속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이러면 또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네. 계시거든요. 투자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이 이게 분위기가 참 계속 어려운 것 이어질지. 같습니다. 내가 들어가면 빠진다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2,500 이하일 때는 한국 시장 보기도 싫을 것 같고. 그러다가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간사해요. 예. 또 빨간불이 들어오면 다시 또 이제 근데 올해 주식시장 상승률 중에 예. 코스닥이 전 세계 3위예요. 1등이 홍콩이고 2등이 독일. 예, 오히려 네. 나스닥보다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격세 시감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 더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세도 그러세요? 좀 밀려 있고 거래 대금이 많이 나와서 확실히 좀 떠나셨던 분들도 한국에 좀 네. 참여하고 있는 분위기 같고 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반도체 가격도 조금씩 이제 바닥에서 꿈틀대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 소비 부양책도 3월에 나오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당분간은 3월 한 초중순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3월 말로 갈수록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4월에 관세부가 예정돼 있는 데다가 네.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3월 그러네요. 31일부터 이제 네. 전면적으로 재개되니까 네. 근데 아무래도 그때쯤 되면 또 많이 올라갔던 기업들은 공매도 수요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매도가.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월 중순 이후로는 공매도가 좀 나올 수 이제 그때 3월 31일부터 재개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주의하시면서 지금 너무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또 조정이 나올 때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삼성전자 주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근데 전자도 더 이상 나쁠 게 없는 게요. 네. 일단 반도체 가격이 최악에서 지금 조금씩은 이제 그 위쪽으로 좀 바닥을 틀려고 하고 있고 가격 하락이 좀 진정됐고 네. 또 중국의 CXMT가 너무 증설 많이 했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 1월에 미국이 그 규제 수위를 좀 올려놨어요. 네. 그래서 한 이제 대만의 트렌드포스라는 이제 반도체 전문 기관에서 전망을 했는데 내년에 CXMT가 그 생산량을 기존 전망보다 줄일 수밖에 없다. 장비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요? 실제로 미국의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일부 철수했대요. CXMT에서. 네. 그래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2월 17일이 미국에서는 뭐 대통령의 날이라면서 네, 휴장한다면서요? 오늘 그래서 저녁에 휴장합니다. 네. 오늘 이제 휴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이 중요할 것 같은데 FOMC 회의록이 공개돼서 이제 네. 연준 위원들이 어떤 얘기 했는지 나오고요. 중국이 2월 20일 날 대출 우대금리 기준금리 결정하고 마지막 이제 2월 21일은 일본이 1월 달 소비자 물가 네. 발표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